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고 있으면 세상의 흐름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안목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측면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 정말 정치적인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느 편, 저기 편, 우, 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예배 중보기도 시간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들어와도 됩니다. 한참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들어와도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흥분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아셨죠? 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정치적인 공략을 보면 여러분 선거하기 전에 보면 그 전단지가 쭉 오잖아요. 공약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분야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한번 경제 부동산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 부동산의 원리 흐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멈춰 주세요. 보수라고 한다면 지금 당으로 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쪽이 보수 진영이겠죠. 그리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조국혁신당인가요? 아직 있나요? 네. 그렇게 소속이 되겠죠. 방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수의 핵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복지도 좋지만 우선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관이에요. 우선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들을 마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 좀 짧게 넘어갈게요. 진보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복지에 집중을 합니다. 복지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그래도 모두가 다 경제적인 평등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복지 쪽으로 공약들을 많이 펼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복지를 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균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진보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도 보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측면은 서로 견제를 해주면서 함께 어우러질 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균형 있게 잡히게 되는 거죠. 성장도 되고 복지도 되고 이 부분에서는 치우치면 사실 안 돼요. 이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보수 쪽에서 보통 공약을 내거는 건 이제 전체적인 사유 재산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 감세를 크게 주장을 하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쪽에서 법인세가 뭐냐면 소득 총 이제 매출이 있죠. 매출 안에 순수익이라는 게 있죠. 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보통 이 순수익
수익에 대한 세금인 건데, 이 법인세를 낼 때 순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의 1년 수입이 됐어요. 그럼 1억 같은 경우는 뭐 10% 이하 쪽이죠. 그러면서 좀 점점 올라갑니다. 뭐 그 순수입이 뭐 10억 이상 된다. 그럼 10억 이상의 뭐 몇 프로, 그 더 높은 퍼센테이지. 뭐 그리고 더 뭐 100억대자, 100억대, 1000억대, 1000억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 안에서는, 현재 정책 안에서는 순수입이 10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 기업에 100억 이상이 되면 세금이 25%예요. 법인세만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세금으로 들어오는, 정부에 들어오는, 정부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따졌을 때 50% 이상이 돼요. 60%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총 세금에서. 그러니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법인세, 그러면은 이 법인세가, 그 법인세를 낼 때 대기업들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될 그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번 뭐 작년인가요? 한번 보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매출을 올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법인세를 낸 그 금액이 한 10조가 됩니다. 10조. 별로 안 놀라시나요? 조 뭔지 아시죠? 조. 우린 억 단위밖에 모르니까, 그죠? 10조 정도가 돼요. 그 어느 정도 법인세를 내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보수 진영에서의 정치 공약은 이제 법인세를 좀 완화하고 좀 낮춰주고 더 개발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보수 진영의 보통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을 완화해주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반대로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에 대한 살피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정부 지원금 많이 받아먹었죠. 저도 받았어요. 받았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공무원 채용 증가, 공무원들 많이 채용했죠. 중소기업을 돕자 그러면서 대기업을 규제해요. 뭘로 규제하냐면 세금으로 규제합니다. 대기업이 이제 진보 진영에 뭐가 이제 대통령이 딱 세워지면 대기업은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게 이게 제가 법에 대한 거 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또 넘어가면 보통 이제 경제 쪽은 다 세금 얘기예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보수는 세금을 조금 줄여주고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진보 같은 경우 진보 측면에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보면 분양권 전매 통제를 하죠. 그 부동산 보면 매매와 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규제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지역도 규제하고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 많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양도세가 좀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종부세라고 아시나요? 종부세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서 억울한 일은 별로 없겠어요. 저도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저는 별로 억울한 피해는 별로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하소연을 듣기는 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매달 자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1년에 한 번 재산세를 또 내거든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아파트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다 없잖아요. 저도 전세 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없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 누가 이런 공약, 이거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이 사람 저때 그냥 찍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이 경제가.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파트 살만한 만큼 우리 하진 않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좌절을 합니다. 내가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구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알아요. 그렇죠? 우린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막 중과되고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뭐냐면 재건축을 하잖아. 그러면 한 것에 대한 내가 살았던 지역에 재건축이 됐네요.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판매를 해요. 아파트를 내가 이제 부동산을 좀 잘 알아서 아파트 분양 좀 받고 그것을 이렇게 좀 불려서 이제 팔아요. 그럼 판 것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 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이 팔질 않아요. 왜냐면 양도세가 세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금이 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거래가 위축이 됩니다. 돈이 순환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순환을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자유로운 순환이 조금 제한이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게 현재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 양곡법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양곡법 들어봤죠? 양곡법이 뭐냐면 최근에 발의했던 법안이에요. 최근에 이 양곡법이 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다 졌어요. 그리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곡식물을 정부가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양곡법이 발의돼서 통과될 뻔했어요. 그러면 그 무슨 돈으로 사요?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금 관련돼서 법안이 통과돼서 그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통령 권한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법안도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양곡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발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거는 통과된 법입니다. 국회 증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 증언법. 국회 증언법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개발한 그런 아주 우리 그 삼성이나 되게 SK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개발한 경쟁력 있는 그런 신 제품들을 막 개발했어요. 그걸 국회 와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밀입니다. 이게 기밀인 거예요. 자기 기업만 갖고 있어야 되는 기밀인데 이게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헐,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정에 대한.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경제관에 의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진보가 맞다. 지금의 흐름은 보수가 맞다.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서로 견제가 필요하고 만약에 보수 쪽만 있잖아요. 경제관에서 그럼 부동산 투기 엄청납니다.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져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보내줬던 그래프랑 그거 띄워줄래? 국가 부채.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사진 이미지 파일로 보냈는데 바로 띄울 수 있어? 네. 지금 역대 정부별 국가 부채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났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심각하죠. 이 국가 부채의 절반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왜 이제 청년들 안에서 왜 국민연금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냐면 복지 사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런 이제 국가 부채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볼게요. 전망입니다. 이건 이틀 전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빚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계속 빚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고령화, 노인들은 많아져요. 그런데 저출산이에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인원 수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의 삶의 질인 거예요. 삶의 질은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시대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가정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질서를 고수합니다. 양성평등 고수합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서의 주장이에요. 진보 진영에서는 유연한 변화를 얘기해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차별금지법이 보이시죠? 매년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목소리를 내냐면 이것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도 이게 형태가 좀 다르게 계속 발의가 돼요. 매년 발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수에 의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10명이 모이면 그 법 하나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재작년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서 이 법을 발의했잖아요.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그래서 막 목소리 내려가기도 하고 다 같이 막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국가 보안 관련된 차이입니다.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차이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방법으로 잡고 있어요. 군사적 대응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 기억나시죠? 그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응이 옳다, 뭐 인도적 지원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도적 지원을 한다, 무슨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 재정을 지원했던 것에 핵무기 개발로 썼습니다. 관계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어요. 급속도로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내볼게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북한이 그 핵 개발한 그 시기가 이 인도적 지원이 있던 그 시기와 항상 맞물렸어요. 우리나라가 쌀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쌀을 제공하잖아요. 그 쌀을 팔아서 핵무기 개발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서해 피격 사건 막 있을 때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것을 드러내지 잘 않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이걸 하기도 그렇고 저걸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 드론을 보냈어요. 중국은 드론을 보내서 국정원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잡혔어요. 잡혔고, 그리고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찍었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첩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간첩법이 현재 뭐냐면 적국 간첩으로 이 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외국 간첩으로 확대를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법안을 내용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면 간첩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간첩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중국과 우호 관계입니다. 우호 관계예요. 우리나라에서 화교에게 주는 특혜에 대해서 알죠? 40여 개의 특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래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국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내용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혜택이 전혀 없는데 화교들에게 해줘요. 한 10만 명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철폐를 외치고 있어요. 저는 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경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밑으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아멘. 전통적인 가정의 아름다움, 이 자연스러움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도 건드리면 안 돼. 국가보안법이요, 여러분 철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세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필요 없어요. 철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면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쟁이 내가 언제 전쟁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국방력 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 아닙니까?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거에 대한 매년마다 국방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죠? 전쟁에 대한 위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쟁에 대한 위기가 없으면 간첩죄 폐지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단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민족주의적 방향에서 나의 남한 지역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냐면 자유가 없어져요. 공산화가 되는 순간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신앙에 타격이 입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들 가봤잖아요. 라오스, 저 중국을 3번 가서 중국 단기선교 3번 가봤어요.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잡혀갑니다. 라오스도 잡혀가요. 베트남도 잡혀가요.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건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안보 의식이 있어야 되지. 분명한 국가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전쟁 나면 젊은이들은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싫어요? 동우 나가야 되는 나이 같은데? 우리 동근 형제님 나가야 되는 나이, 종근 형제님 나가야 되는 나이죠. 나가야 되는 나이.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나가야 되는 나이예요. 저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보면 이런 흐름인데 그 다음 넘겨보면 네, PPT 너무 잘 만들었죠. 정부의 개입, 경제적인 측면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위기는 언제부터 나와요? 바로 쭉 나와요. 쭉 해주세요. 그 밑에서부터입니다. 규제가 심해질 때부터요. 편파적, 편향적 언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멈추면 위기는 맨 위는 아닙니다. 맨 위는 위기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단계부터는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너무 치우치게 편파된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MBC, JTBC. 그럼 거기 보면 안 돼요. 한겨레. 아이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입합니다. 왜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맨 마지막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을 줍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뒤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우리 국민들은 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느 법이 통과되고 어느 법이, 그래서 법이 통과된 걸 보면 나라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법이 그 발의되고 제정되는 그 흐름을 보면 아, 우리나라가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제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법안 통과까지 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그러면 무질서와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걸 막자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안에서 위기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의 흐름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내용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국가보안법을 국보법을 폐지한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이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그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빼가는 그 스파이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걸 주장하면서 그 국회 증언법을 반대를 합니다. 이거 아니다 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약간 이상한 느낌의 공산주의의 색깔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경제적인 것도 치우쳐 있고 빚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 수치를 모르고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에휴 설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겠어? 아닙니다. 몰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른다니까요. 어느 시기에 누가 간첩질을 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고 이런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다 맡기면 됩니까? 알아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거는 물론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법들이, 정상적인 법들이 올라와야 돼요. 정상적인 법들,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질서가 잡히는 법들.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거든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질서에 있습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나서 내 자녀가 남자인데 나 여자라고 주장해봐야 정신 차려요. 나 여자 사위를 데려와서 나 얘랑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미친 노릇입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럼 우리는 그 질서를 말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치적인 논쟁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무너뜨릴 만한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향후 이제 앞으로 가까이는 이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팀을 만들 겁니다. 저는 이 법들이 통과되는 걸 얘기 딱 듣고 이 법이 뭔지 좀 관심 있어서 좀 찾아보면, 그리고 그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마지막 내가 사진. 화교에게만 주는 혜택이 바로 이래요. 40여 가지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혜택, 물론 몇 가지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화교들에게 열어줬어요. 제주도 가보시잖아요. 땅 중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중국인들이 땅 다 샀어요. 원래 이게 법으로 막혀 있었어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못 사도록. 네, 열렸어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죠. 요즘 대학 수시 특별 전형이 있어요. 의대, 약대, 한의대, 대학교 등록금 지원받고 특혜로 그냥 성적과 상관없이 특혜로 입학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왜 국가보안법 철폐 누가 주장하죠?
민노총입니다. 국가보안법 왜 철폐합니까? 이걸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닌데. 전쟁이 끝났으면 몰라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에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 카드를 언제 꺼낼까를 고심하고 있다니까. 설마 안 꺼내? 아닙니다. 꺼내면 어떡하게요? 꺼내면 어떡하게? 물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보안법 철폐 외치고 있어요. 실제 최근에 간첩 띄워주실래요? 잡혔어요. 석권호 징역 15년 선고. 간부예요. 민노총. 그리고 이 석권호 씨의 아버지도 똑같은 간첩죄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을 석달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간첩이란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분단 국가고 언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바로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건 뭐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질서들이 건드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존중받고 보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우리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건강한 법들이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그 법들로 인하여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충고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40분까지는 다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안수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